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3교시 2영역 사회복지 행정론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부터 50번까지 25개의 문항이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보시면서 차년도 예상 문제도 같이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정책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스키드모어의 정의를 활용했습니다. 사회 서비스 활동으로 민간 조직을 제외한 공공조직이 수행한다.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활동으로 공사 영역이 수행하는 공사 부문의 모든 영역을 보통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행정 그러면 자꾸 공공부문의 향을 계속만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소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공사부문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 넓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공조직만이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자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정, 기능, 그리고 활동이다. 사회복지 과업 수행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결합 운영하는 합리적 행동이다. 그리고 정책을 서비스 급여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달책 다 좋습니다만 너무 좁은 의미로 국한시킨 거죠.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공사 부문의 모든 활동을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에 보시면 조직 내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공식 조직, 조직표상, 명시된 조직표상에 드러나 있는 조직은 공식 조직, 그렇지 않은 조직은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으로 옳은 것은 공식 조직은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데 비해서 비공식 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이끌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응징비를 높인다. 공식 업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이것은 공식 조직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 장점, 순기능입니다. 정형화된 구조로 조직의 안정성을 높인다. 공식 조직이 되겠어요. 파벌이나 정실인사 후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것은 비공식 조직인데 문제와는 달리 역기능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이 하층부에 위임되어 직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인다. 이것은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직권 조직이냐 분권 조직이냐 할 때 이것은 소위 분권 조직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에 보시면 관료제의 역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관료제 그렇다면 주로 출제되는 관료제의 특징, 관료제의 역기능, 병리현상이 출제가 되는데 관료제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기능별로 분산시키고 있고 소위 분권의 원칙, 소위 분권 조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과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업무를 수직적으로 유계화시키는 계층제의 원리를 적용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모든 업무는 정해진 대로만 합법적 지배, 규칙에 의한 지배라고 하는데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고 인간적 감정은 전면 배제됩니다. 몰인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료조직은 모든 업무 처리의 결과를 문서로, 물론 오늘날에는 종이문서보다는 전자문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문서로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지향이나 이런 특징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조직 운영 규정 자체가 목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너무나 그렇게 정해진 대로만 하다 보니까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옵니다. 조직 변화가 어렵다. 관료제는 정해진 대로만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변화가 어렵다. 부서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할거주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서비스가 최저 수준에 머무를 수가 있다. 그렇죠. 최저. 그래서 크리밍 상태를 가지고 최저 수준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목적으로 인식되는 수단과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창조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역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말한 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방식은 어떤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의 규범과 가치로서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상황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직 구성원의 행태와 인식 그리고 태도를 통해 조직 효과성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좀 현학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적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유를 달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가 되겠습니다.
30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은 관료제 이론, 정치경제 이론, 인간관계 이론, MBO, 또 TQM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업무 환경을 강조한다. 업무 환경을 강조한다는 것은 개방체계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할 적에 관료제 이론이나 과학적 관료 이론이나 인간관계 이론 이런과 같은 고전 모형의 이론이나 신고전 모형의 이론은 모두 환경 요인을 배제하는 폐쇄체계 이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과 3번은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 개방체계 이론으로서 자원 의존 이론, 상황 이론, 또 그런가 하면 생태학 조직군 이론, 또 그런가 하면 정치 경제 이론, 이런 이론은 모두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을 당연시하면서 진행하는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번, 4번, 5번이 되겠는데 4번과 5번은 어떠한 조직 이론이라기보다는 조직 관리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로 이어두고 있는 어쨌든 환경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1번과 3번은 아니다. 생존을 위하여 환경으로부터 합법성을 부여받아, 이 합법성을 부여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요건 중에 정치적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4번과 5번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 조직들 간 통합과 연계를 중시한다. 그렇죠. 통합. 그렇지 않으면 할거주의 문제가 생깁니다. 지역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관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 조직관리 기술의 기법으로서 MBO라든지 퍼트라든지 TQM이라든지 이런 걸 씁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조직운영 과정에 참여하여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정조직과는 달리 사회복지행정조직은 말단에 있는 일선 사업가라고 불리는 일선 행정가들까지도 아주 그 비중을 크게 해서 참여를 합니다. 조직 내부 부서 간의 관료적이고 유계적인 조직관리 기술을 필요한다. 관료적이고 유계적인 조직관리 기술은 모든 사회복지행정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사용을 하겠지만 그중에 가장 그 비중이 적은 바로 이건 다른 일반 행정에서 적용되는 용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자는 조직 운영을 지역사회와 연관시킬 책임이다. 자, 이 중에 가장 먼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1950년대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입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외국 민간 원조 기관 여부에 카바라고 합니다. 카바는 구호물자의 배분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행정 활동을 했다. 그래서 시설보호 입장에서 사회복지 행정을 합니다. 카바는 구호 활동과 관련된 조직관리 기술, 구호 활동에 관련된 기술을 도입했다. 사회복지 기관들은 수용보호에 바탕을 둔 행정관리 기술을 사용했다. 수용보호라는 것은 시설보호의 입장에서 행정을 했다. 카바는 서비스 중복 누락,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자, 여기는 좀 애매한 표현이 좀 나옵니다. 카바는 지역사회 조직화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직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지역사회 조직화라든지 시설보호에서 벗어난 지역사회 보호, 커뮤니티 케어와 같은 이런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1980년대인데 문제는 1950년대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 4번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들리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3번으로 가서 보시면 하산필드가 제시한 조직환경 대응 전략이 아닌 것은 조직환경 대응 전략으로서는 조직환경 대응 전략은 이 하산필드는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권위주의 전략, 경쟁 전략, 협력 전략, 그리고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서는 방해 전략을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다른 설명할 것 없이 권위 전략, 경쟁 전략, 협동 전략,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 방해 전략, 전문화 전략은 없습니다. 답은 5번 단답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34번에 보시면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더십 이론이라고 해서는 조직 성원들을 일정 방향이나 어떠한 목표로 향하도록 하는 영향력이나 그런 목표로 향하도록 하는 영향력의 행사를 리더십, 지도성이라고 합니다. 리더십 이론에는 1940년대, 50년대에 있었던 특성이론, 자질이론이 있고 그 자질이론은 과학적
합의를 도출하는 실패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50년대, 60년대에 있었던 행동이론, 행태이론. 그것은 워낙 빠르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상황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변혁적 리더십 이론 또는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 이론 등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자, 이거 보면 관리격자 이론, 행태이론이죠. 그래서 레빈 리피트 하이트의 이론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브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또는 관리격자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또 니커트의 이론이라든지 헬핀의 이론 전부 행태 이론이지요. 관리격자 이론은 조직원의 특성과 같은 상황적 요소를 고려한다? 아니죠.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70년대 이후에 상황 이론입니다. 이건 행태 이론입니다. 답은 1번이군요. 특성 이론의 비판적 대안으로 행동 이론이 등장했다. 50년대, 60년대. 성김의 리더십, 그렇죠. 서번트 리더십. 은 힘과 권력에 의한 조직 지배를 지향한다. 그렇죠. 힘과 권력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장의 모토를 두고 공동체 가치를 강조하면서 서로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이렇게 가는 소위 배우려고 하는 자세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 이거는 이런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향, 이건 함정, 3교시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로서 지향이 아니라 지향, 그런 조직 지배를 배제한다 이 말입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교환관계를 기반으로 조직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상황이론은 과업 환경, 파업이 아니라 과업입니다. 과업 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이, 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가정한다. 피들러라든지 허쉬와 프렌차드라든지 또는 레딘이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 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시설평가는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 시설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단순화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통제 영역의 사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를 보충하기 위해서 같이 만든 것이 사회복지 시설 평가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1999년에 제1차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실시가 되는 겁니다. 평가의 근거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맞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평가의 목적은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표의 경우 거주시설, 즉 생활시설에 한해서 적용하여 평가한다. 아니죠. 사회복지시설 평가지 사회복지 생활시설 평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좋게 평가한 거고,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은 한계점으로 여겨진다.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모든 이용시설이든 생활시설이든 모든 시설을 평가하다 보니까 시설마다의 고유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좋습니다. 평가지표 선정 시 현장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좋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동기이론은, 자, 우리가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내적 충동 상태를 동기이론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그러한 내적 충동 상태를 이끌어내는가 하는 것은 내용이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은 과정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A는 자신보다 승진이 빠른 입사 동기인 사회복지사 B와 비교로 보충해야 할 업무 역량을 분석하였다. A는 B가 가진 프로그램 기획력과 사례관리 역량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직무 향상과 승진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다. 자신이 투자한 투입과 그에 대하여 반영된 회사의 급부를 다른 사람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동기 유발의 강도를 높이느냐 낮추느냐를 결정하게 한다는 이런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 또는 아담스의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과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이처럼 상대방의 투입과 그에 대한 반대급부, 본인의 투입과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비교해서 동기 부여의 또는 동기 유발의 강도를 결정한다. 또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스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유계 이론, 허스복의 동기유생 이론, 알더퍼의 ERG 이론, 답은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으로 가서 보시면 직무수행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직무수행평가 아주 좋지요. 직무수행평가 나와 있습니다. 기준의 확립은 평가의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진다.
기준의 확립. 지금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은 평가가 뭐예요? 다른 것도 많지만 평가는 보통 총괄평가를 기준으로 할 적에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설정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목표 설정이나 계획 단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초기 단계에 나오는 거죠. 조직원에게 직무 수행의 기대치를 전달하는 목표를 가진다. 그렇죠. 조직원에게 직무 수행의 기대치를 전달한다. 도표 평정식 평가는 관대화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 평정의 오류에 보면 관대화의 오류 또는 인색의 오류, 논리의 오류, 표준의 오류 등등 다양한 오류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 도표 평정식 평가에도 왠지 괜찮을 어떤 평가 기준에 명확한 자신감이 없으면 그냥 다 좋은 점수에 후하게 배점을 주는 이런 관대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평가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평가보다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아니죠. 가장 적은 비용, 스스로가 하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비용이고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자기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외부 평가가 그럴 겁니다. 동료평가는 직무에 대하여 평가 대상자보다 넓은 지식과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자, 이것도 굳이 틀렸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의해서 본다면 이것은 외부 평가, 전문가 평가에 이렇게 해서 4번이나 5번은 전문가 평가나 외부 평가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옳은 것으로 이렇게 본다면 답은 2번이 가장 하자가 없다, 하자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 조직 후원금 사원 정보의 미공개, 책임성,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할 적에 소위 재원 사용 용도에 대한 자료를 미공개한다는 것은 책임성을 회피하는 거지. 아닌 것은 답은 1번이군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효율의 규정에 따른 규칙에 따른 예산 편성, 그냥 아무렇게나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재무 효율의 규칙에 따른 근거한 예산 편성, 배분 사업 공모를 통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정 지원 시행, 사회복지 예산 수령 주민 참여 제도. 근데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답은 아닌 것은 답은 미공개, 답은 1번이 되게. 이것은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3교시라는 특성을 반영한 함정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9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직원능력 개발 방법은 십수개가 되지요. 지속적이고 새로운 전문지식 습득 방법, 지속적인 패널토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자의 주도하에 몇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관중들은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은 패널토의라고 합니다. 그때 지속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군요. 지역사회의 필요 및 구성원의 욕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 가능. 사회복지사의 직무 연수 방식을 제공. 순환보직은 업무 수행 장소나 업무 수행 직위를 계속 돌리는 거고, 계속 교육, 역할 연기, 신디케이트, 여기서 관련된 것은 지속적이고 새로운, 그러면서 직무 연수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은 계속 교육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참 약 10여 년 동안 출제 대비를 했습니다만 출제가 안 됐던 것을 이렇게 뜬금없이 출제를 했네요. 답은 3번이 되겠어요. 40번에 보시면 교육은 사회복지 행정의 환경 변화를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주민운동의 활성화,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영리 부문에 참여, 말하자면 민영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지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경제에 의한 비영리 조직의 시장 경쟁력 강화, 복지 다원주의 패러다임이 등장으로 국가 주도의 이것도 함정 문제네요. 5번에 넣어서 국가주도가 아니라 지금은 지방자치의 보편화 시대입니다. 사회복지는 지방사업으로 이미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때문에 복지다원주의와 민영화의 관점이어야 되고 복지다원주의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의 역할 비중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국가주도란 말은 맞지 않아요.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어요. 41번에 보시면 번아웃 나왔네요. 직무소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직무소진입니다. 직무소진. 직무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목적의식이나 관심을 점차적으로 상실해가는 과정이다. 감정이입이 업무의 주요 기술인 직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요즘 보면 이 감정노동자에 대한 배려,
이미 법제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노동 보지 않는다 해서 막말이나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처벌 조항들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당연히 이에 대한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변혁적 리더십 나와 있네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과는 달리 변혁적 리더십은 잘해, 승진시켜줄게, 잘해, 보너스 줄게, 잘해, 월급 올려줄게, 뭐 이런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라 이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마다 개개인별로 관심을 쏟고 구성원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하고 거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에 대하여 개별적 관심에 따라서 비전과 사명감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부심을 갖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거래적 리더십처럼 리더가 단순히 직이나 직책만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도자도 스스로 가마적 행위를 통해서 존경심을 구축해 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만 가지고 풀어가라는 문제 해결만 강조하는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한 지적 자극도 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 새로운 비전 제시 및 지적 자극, 문화 창출을 지향한다. 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구성원의 높은 헌신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거래적 리더십이죠. 조직 목표 중 개인의 사적 이익을 가장 중시한다. 아니죠. 변혁적 리더십은 그냥 공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바꿔가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사적 이익보다는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옳은 것은 단 하나, 기억번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복지관에서 우편으로 잠재적 후원자에게 기관의 현황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여 후원자를 개발하는 것. 바로 이거는 DM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우편을 통해서. 그래서 다이렉트 마케팅이라고 설명하지요. 그 외에도 뭐 마케팅에도 한 문제는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마케팅에서. 고객관계 마케팅. 고객마다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꾸준히 후원자 관리를 하는 것은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이 되겠고, 뭐 소설, 사유 마케팅, 뭐 클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것을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지요. 자, 여기는 다이렉트 마케팅, DM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44번을 보시면 총체적 품질 관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TQM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TQM은 전 구성원이 모여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 향상을 고객의 관점에서 계속 노력해가는 그런 것을 이렇게 TQM, 총체적 품질 관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적 노력을 권한의 이인과 뭐 이런 분산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현상 유지가 조직의 중요한 관점이다. 아니죠.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의 목표를 두는 것이지 유지의 목표를 두지 않아요. 의사결정은 전문가의 직관을 기반으로 한다? 아니죠. 전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서 이끌어갑니다. 구성원들과 각 부서는 경쟁체제를 형성한다? 아니죠. 협력체계를 구성합니다. 품질 결정은 전문가가 주도한다? 아니죠. 고객의 관점으로 전 구성원의 합의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 44번에는 당연히 여기서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전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유인과 권한의 분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45번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효익의 규칙상 사회복지관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 결산보고서에 첨부될 서류는 23가지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은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추천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다 좋은데 세입 세출은 결산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세입 세출은 결산서. 명세서는 참 많습니다. 명세는 참 많은데 세입 세출에 대해서는 결산서가 첨부돼야 된다. 답은 4번입니다. 추천하고 싶은 문제는 아닙니다. 4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도입을 시대순으로 나열한 것은 표현은 이렇게 전달체계의 도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딜리버리가 어디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시행된 시범사업이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자꾸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2010년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2012년에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2016년에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이렇게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자꾸 강해지는 이런 그 행정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용어는 1987년에 지연의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먼저 시범으로 배치되던 것이 1987년입니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별로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는데 이건 1995년에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법적 의무화된 것은 2003년, 그리고 설치가 되는 것은 2005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연표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번에 보시면 시간별 활동계획도표 겐트 차트의 설명으로 오는 것은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기획, 어떤 기획의 도구로 보면은 겐트 차트나 또는 월별 활동별 시간계획 도표, 또 그런가 하면 PDCA로 설명되는 관리 방침 기획, 또 그런가 하면 퍼트, 또 MBO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어디 보면 조직의 또는 부서의 관리 도구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기획의 도구로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별 활동계획의 설계는 확인, 조정, 계획, 실행의 순환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자, 사실은 이건 이론 강의에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그냥 읽어드립니다만 바로 이렇게 시간별 활동계획의 설계, 아주 시간별 빼버리고 활동계획의 설계를 확인, 조정, 계획, 실행의 순환적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건 MBO가 되겠습니다. MBO라고 합니다. MBO라고 합니다. 헨리 간트에 의해서 최초로 개발되었다. 이건 겐트 차트가 되겠어요. 목표 달성 기한을 정해놓고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주요 활동과 시간 계획을 연결시켜 도표를 만든다. 시간 계획표로 설명하는, 시간 계획표로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퍼트가 되겠어요. 활동과 활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 겐트 차트라고 하는 것은 세로에는 활동 목표가 쭉 나열되고 그리고 가로에는 시간 배정이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거든요. 때문에 각 활동에 또는 각 목표 달성에 소요된 시간은 비교할 수 있으나 활동과 활동 간의 관계성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니은번과 겐트가 만들었다. 또 활동 사이의 시간 비교는 가능하지. 활동 수행 시간의 비교는 가능하지만 상관관계는 파악된다. 니은번과 니을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목표에서 성과 목표로 오는 것은 프로그램 목표에는 과정 진행 중에 달성도를 보는 과정 목표와 그리고 총괄 평가의 결과로서 볼 수 있는 성과 목표, 결과 지향 목표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성과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클라이언트나 내담자나 또는 고객이 얼마만큼의 만족을 했느냐, 얼마만큼의 달성을 했느냐를 표현해 줄 때 성과 목표인 것이고 어떻게 달성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목표가 되겠습니다. 1시간씩 지도를 한다. 지도를 제공한다. 1시간씩 지는 건 과정 목표죠. 월 1회 요리교실을 진행한다. 이건 과정 목표. 자아 존중감을 10% 이상 향상한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에게 클라이언트가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성과 목표, 결과 지향 목표가 되겠어요. 10분씩 훈련을 실시한다. 주 2회 치료를 제공한다. 저 모두 1, 2, 4, 5라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이것은 과정 지향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9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품목별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재정 행정에서 한 문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재무 회계 규칙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기 예산 편성을 한 번 나오죠.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기획 예산, 영기준 예산 등으로 해서 한 문제씩이 언급이 되는데 품목별 예산 LIBS가 나와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주의 방식을 반영한 이런 예산 편성 기법인데 다음 연도 지출할 품목을 쭉 나열해 놓고 각 품목별 소요 비용을 정리해서 가장 약식인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품목별 예산입니다.
이 품목별 예산은 아주 간략하지만 간략하기 때문에 모든 다른 예산 편성 기법의 하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 품목별 예산입니다. 품목별 예산은 써야 할 것을 딱 나열해 놓고 써야 할 것마다의 소요 비용의 한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예산의 남용을 막을 수가 있고 회계자에게 유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엑셀 프로그램으로 쓸 때 썼느냐, 그 쓸 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썼느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때문에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고, 그런데 정해진 대로만 하기 때문에 경직적입니다. 그래서 신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환경 변화가 있다고 해서 신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은 성과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급여와 재화, 서비스 구매의 효과적이다. 항목별로 하기 때문에 정책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이런 소위 이건 신축성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소홀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0번에 보시면 중장년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건소 간호사 등이 모여 상호간 지료와 응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인원들만 가지고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 거거든요.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입니다. 주요 정보 제공, 패널 조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종단적 조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 대상만 가지고 끝까지 계속 반복 측정을 하는 이런 조사를 말합니다. 이건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죠. 초점 집단 조사. 이해 관계자들만 모아놓고 특정 문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만 모아놓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초점 집단 기법입니다. 이거는 모여 그랬는데 델파이 기법은 익명이 보장되는 전문가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속에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모여와 틀려 있습니다. 사회지표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통계 자료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없고 서베이 조사 면담 없습니다. 여기서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기출문제 3교시 2영역의 영역을 다뤄봤습니다. 난이도는 쉬웠다. 그래서 곤란도, 문항 곤란도는 80% 수준은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